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개체군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여러 개체군들이 특정 지역에서 사는 다양한 개체군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어 있는 개체군을 우리가 커뮤니티, 즉 군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종들 간의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 다루려고 하는 주제는 군집입니다. 군집.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커뮤니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커뮤니티 그럼 뭐예요? 공동체, 사회 이런 뜻으로 보통 사회 시간에는 그렇게 사회학적으로는 번역을 하지만 생태학에서는 군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도대체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런 군집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어떻게 있고 어떤 역동성을 지니고 있는가라고 하는 군집 구조와 역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앞 시간에 배웠던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앞 시간에는 소위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개체군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자, 개체군하고 군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앞에서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같은 종에 속하는 개체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뭐 한번 쭉 읽어보면 삶의 구조에서 집단은 서로 관계를 맺고 집단 내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같은 종에 속하는 그런 개체들의 모임인 개체군.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population 인구로 번역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인구 조사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만 몇 명 있는가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라고 하는 같은 종 이걸 우리가 같은 종의 모임을 개체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에 비해서 군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을 얘기해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집조사를 한다, 커뮤니티 조사를 한다, 커뮤니티 서베이를 한다 그러면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개는 몇 마리가 있고 고양이는 몇 마리, 쥐는 몇 마리, 나무는 진달래는 철쭉은 향나무는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게 바로 그 군집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다음 단계가 바로 군집입니다. 군집. 영어로 커뮤니티라고 그랬죠. 자, 한 지역에 근접하여 살고 있어서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의 집합을 우리가 생물학적인 군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군집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군집 생태학자들은 그 군집 내에 있는 종의 조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종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 인자들에 의해서 종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어떤 생물 종들은 어떻게 변하는가, 뭐 사람 늘어나는데 뭐 개가 줄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이냐 이런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군집 생태학은 뭐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을 보존한다거나 야생 생물 혹은 수산 자원 유지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말라리아라든가 뭐 바이러스 질환과 같은 그러한 동물이 전파하는 질병의 통제에도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군집 생태학은 농업에도 역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생태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군집을 들여다보면 그 역동성을 보려면은 그 군집 내에 있는 다양한 종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아주 필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군집 내에 존재하는 이 다양한 종들 사이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가. 즉 군집을 이루는 구성원들은 군집 내 다른 종에 속하는 개체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먹는다거나 소고기를 먹는다거나 이것도 다 상호작용이에요. 이런 것들은 개체군 자체의 구조라든가 역동성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종 간에 벌어지고 있는 상호작용을 몇 가지로 구분해 놓은 표가 요겁니다. 크게 보면은 경쟁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경쟁은 그 공간이라든가 먹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쳤을 때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종이, 두 개의 종이 한정된 동일 자원에 경쟁할 때 일어나는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그 다람쥐하고 곰이 동일한 지역에 산다면은 이 다람쥐하고 종들은 곰은 도토리 같은 것도 서로 먹거든요. 그러니까 도토리라고 하는 식량 자원에 대해서 경쟁을 하겠죠.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둘에 대한 효과는 다 마이너스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리 공생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이득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상리 공생이라고 해요. 뒤에도 자세히 다시 다루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은 식물들은 그 뿌리에 곰팡이들이 그걸 우리가 균근이라고 하거든요. 뿌리 곰팡이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생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득이 되는 공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상리 공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종이 다른 종을 이용하는 상호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 이걸 포식이라고 하죠. 그죠? 예. 예를 들어 악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악어는 이득을 받죠. 그렇지만 물고기는 삶이 끝나버렸어요. 해를 입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섭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섭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초식 섭식을 주로 얘기하는데 식물의 일부나 조류를 동물이 먹는 것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이때 말하는 조류는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녹조류, 갈조류, 미역 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생과 병원균이 있겠죠. 기생을 당하는 숙주는 해를 입지만은 거기에서 그 기생을 하는 기생충이라든가 병원균은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느 한 종이 똑같이 플러마이너스로 돼 있잖아요. 어느 한 종이 그 다른 종을 이용하는 상호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하는 자원이 한정적일 때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적일 때 뭐가 자원이 한정적일 때 일어나는 경쟁. 자, 우리가 이제 이 경쟁이 일어날 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소위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태적 지위. 이칼라지칼 리치라고 하는데 이런 말로 뭐 적당한 장소에서 적소라는 말로 표시도 하는데 자, 생태적 지위는 군집 내에 있는 각종의 생물적이고 무생물적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가시고기라고 치면 가시고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시고기하고 또 뭐 피라미라고 치면 물에서 사는데 얘네들이 깊은 곳에 사느냐 낮은 곳에 사느냐 그럼 공간이 나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나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누구는 곤충을 잡아먹는다. 먹이가 이렇게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역시 생태적 지위가 다르다. 그러니까 생태적 지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흔히 어디서 사느냐를 주소지에 비유한다면 생태적 지위는 직업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뭐 누구를 가르치는 직업이다. 또 어떤 사람은 사물을 보는 직업이다. 어떤 사람은 건설을 하는 직업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태적 지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간 경쟁은 두 개체군의 생태적 지위가 겹칠 때 혹은 두 집단이 공급이 부족한 어떤 동일 자원들 이건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택도 그렇죠. 주택 서식지에 있는 어떤 집 굴이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이 부족하다. 그럼 경쟁이 일어나요. 대학 입시도 경쟁이잖아요. 자리는 한정돼 있고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자, 경쟁이 일어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라 그럴까 최대 수용할 수 있는 게 충분하다면 경쟁을 안 하겠죠. 그런데 최대 수용력이 낮아져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 수용력이 낮아지고 한 집단이 자원을 사용하면
생태주의가 겹치기 때문에 한 집단이 자원을 사용하면 다른 집단은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경쟁할 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로 막 눈치도 봐야 되고 싸워야 되고 하니까 둘 다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말을 해놨습니다. 이 가우스라고 하는 생태학자가 경쟁 베타의 원리라는 얘기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 별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좀 애기 집신벌레라고 하는 집신벌레가 있었고 그냥 집신벌레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카오다툼 종이냐 집신벌레인데 뭐 아우렐리아 종이냐 이런 말 쓰는데 뭐 여하튼 그건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애기벌레를 단독 배양하면 우리가 개체군의 생장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들만 살면 이런 시그모이드 S자형 생장 곡선을 긋는다라고 앞에서 배웠죠. 개체군에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개체들이 살면서 공간이 부족해진다거나 그다음 먹이가 너무 다 먹기에는 부족하다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된다 그랬죠. 우리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이렇게 유지가 되는 보통 S자 생장 곡선을 그리는데 이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를 각각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는 경쟁이 없으니까 자체 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종을 이 애기 집신벌레하고 집신벌레를 같은 데서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집신벌레는 거의 사라져 버리죠. 얘네들만 일어나죠. 그래서 경쟁에 의해서 배타를 시켜버린다. 배제를 시킨다. 다른 종을. 그걸 경쟁 배타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원을 거의 유사한 자원을 사용한다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경쟁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서로 이득이 되는 공생관계, 프라프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종 모두에게 이루은 거. 오른쪽에서 보는 게 이게 산호거든요. 산호. 이쁘게 생겼죠. 아주 그죠? 우리 동네는 제주도나 이런 데는 이렇게까지 이쁜 거는 잘 못 보기는 하는데 여하튼 우리 산호가 살죠. 근데 이 산호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산호초라고 하는 걸 형성하잖아요. 산호초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산호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쌓여가지고 암초처럼 된 걸 산호초라고 하는데 산호초를 어떻게 만드냐면 산호초는 기본적으로 산호가 만들겠지만은 산호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쌍편모 조류라고 하는 플랑크톤이 있는데 이 산호와 광합성 쌍편모 조류의 상리 공생으로 이게 산호초가 만들어져요. 일반적으로 산호초는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진 외 골격을 분비하는 상호 군락이 연속적으로 계속 생성되면서 만들어지는데 이 산호 군락의 골격이 쌓이는 속도가 없어지는 즉 부식보다 빨라야 하고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는 해초하고 공간적으로도 경쟁해야 되는데 이 산호 이 폴립 이거 하나하나를 폴립이라고 하는데 산호 폴립 안에 각 세포 속에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수백만의 쌍편모 조류가 만약에 없다면 안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에 이런 쌍편모 조류가 없다면 산호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쌍편모 조류가 광합성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당분들, 포도당 뭐 이런 것들을 반절 정도를 제공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이제 자 먹을 것을 산호초는 얻었어요. 그러면 산호초는 쌍편모조류한테 뭘 해줘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쌍편모조류한테는 광을 제공해줄 안전한 보호처, 광은 제공해주는 그 빛을 받을 수 있는 편안하게 잘 붙어 있으면서 자기도 안 잡아먹히고 그런 보호처를 얻어요.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광합성으로 만드는 당은 누구한테 산호동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최소한 반 정도까지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쌍편모조류는 산호가 동물이거든요. 배설물이 나오겠죠. 그 배설물인 이산화탄소하고 단백질 합성의 그 중요한 질소원인
암모니아를 얻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서로 이득인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산호가 환경이 바뀌게 됐을 경우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백화 현상.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산호가 죽어서 하얗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산호가 쌍편모조류하고 상리공생을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살기가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쌍편모조류를 방출해 버려요. 그러면 쌍편모조류가 없다면 산호 쪽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겠죠. 결국 산호가 죽어가겠죠. 이렇게 생긴 걸 백화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도 백화현상이 일어난다. 뭐 그러니까 바다의 사막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종간 상호작용으로 포식이라고 하는 거. 이제 포식은 뭐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포식자는 잡아먹었으니까 이루었고 피식자는 잡아먹혔으니까 죽임을 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어요? 먹이종의 다양한 적응이 생겨난다. 이런 걸 타이틀을 뽑았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먹이 집단에서는 자연 선택을 통해서 포식자를 피하려는 다양한 적응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적응이 이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누면 유장을 한다 이 말이야. 물리적인 방어를 한다거나 화학적인 방어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예로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뭐 찾아볼 수 있어요. 뭐가 이 안에 뭐 어떤 생물이 있어 보이지 않아요? 예, 잘 보면 여기 뭐가 있죠? 그죠? 주변하고 비슷해. 유장을 잘하고 있어. 나무 껍질에 붙어 있는 회색 개구리예요. 회색 개구리가 포식자한테 그죠? 예, 안 잡아먹히기 위해서 거의 알아보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 또 다른 방어 형태로 물리적인 방어가 있다고 그랬죠? 물리적인 방어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뭐예요? 이쁘게 생겼죠? 근데 위험에 처하면 어때요? 몸을 말고 가시만 다다닥 있어가지고 나 먹으려면 먹어봐라. 그죠? 물리적인 방어를 해요. 그런가 하면 화학적인 방어를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있는 나비가 대왕나비라고 하는 건데요. 이 대왕나비는 애벌레 시절에 그 뭐를 열심히 먹어가지고 그 뭐예요 아주 쓰고 독이 있는 이런 것들을 주로 쓴맛 이런 것들을 몸에 이제 쫙 축적을 해요. 그러면 이 대왕나비를 누군가가 얘네들을 잡아먹었다. 먹었더니 엄청 써. 다음부터 먹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먹겠어요? 이런 애들은 나 먹으려면 먹어라 하고 자기를 더 드러내. 화려해. 그러니까 화려하고 예쁜 놈일수록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버섯, 광대버섯 뭐 이런 애들 먹으면 안 돼요. 독버섯이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진화에서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쓴맛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가 쓴맛을 주는 화합물에 대한 맛 수용체를 가지게 됐다. 진화적으로. 왜? 되게 쓴맛은 독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은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진화의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체득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떤 한 종이 이득을 얻는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섭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식물은 다양한 방법으로 초식 동물에 적응을 한다고 방금 그랬죠. 섭식, 초식, 섭식. 그래서 잡아먹는 거는 플러스고 초식동물은 플러스고 식물은 마이너스가 될 텐데 동물에게 자신의 일부를 빼앗긴 식물은 손실을 회복하려면 에너지를 추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식물들도
초식 동물에 대해서 방어하고 대항하는 방법을 많이 진화를 시켜요. 왜냐하면 잡아먹히면 또 에너지를 더 써야 되니까 열심히 광합성한 거 다 뺏기는 거니까. 그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걸로 아카시 나무의 가시라든가 뭐 그다음에 바늘을 가진 그런 식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 독소 물질을 또 만들어내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흔히 많이 쓰는 게 한약방에서 많이 쓰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런 세컨더리 케미컬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예요, 저기 약재 이렇게 다려 먹는 그게 독하고 약은 서로 뭐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적당한 약은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들이 바로 물질 대사 과정을 통해서 식물체들이 2차적인 화합물, 세컨더리 케미컬 화학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의 화학적 방어 수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의 독소도 맛이 없는 경향이 있고, 또 초식 동물은 이런 것들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일부 초식 동물은 초식 동물과 식물은 상호작용을 오래 하다 보니까 두 종이 연속해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진화를 해요. 그런 걸 우리가 공동 진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가 B를 잡아먹으니까 B가 안 잡아먹히려고 뭐를 발달시켜. 그러니까 A도 또 발달시켜. 그러니까 B도 또 더 발달시켜. 또 A도 따라서 더 발달시켜. 이렇게 공동으로 진화하는 그 대표적인 예로 시계풀꽃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시계풀꽃이 요건데, 여기 있는 이 꽃을 핀 건데요. 시계꽃은 초식성 곤충으로부터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독물질을 생산을 하는데, 여기 있는 놈이 헬리코니우스라고 하는 곤충인데, 헬리코니우스 유충은 애벌레는 그 독을 분해하는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식물들은 그 시계꽃의 잎을 먹지 않는데 유독하니까. 그런데 헬리코니우스는 다른 곤충이 거의 먹지 못하는 시계꽃을 먹이로 이용해요. 결국은 이제 독소에 저항성이 있는 그 애벌레가 시계꽃에 대해서 강한 선택적 힘을 가지고 있어 보이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식물 중에서 방어가 또 일어나는데, 방어성 진화가 일어나. 여기 잘 보면은 유민성 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실제로는 알이 아니라 얘네들이 시계꽃 잎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놔요. 노란 설탕, 이게 설탕이거든요. 슈가를 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놔. 그럼 헬리코니우스가 여기 누가 알을 낳았네. 여기다 알을 놓으면은 우리 애가 잘 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로 헬리코니우스 알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럼으로써 자기를 지키는 이런 것들도 공동진화로 우리가 하나의 현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생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기생충은 호스트, 그러니까 숙주는 마이너스고 숙주를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은 플러스가 되겠죠. 자, 기생충이 범람을 하면은 군집의 조성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기생충은 숙주 속에서 혹은 표면에 붙어서 숙주의 영양을 섭취하는 걸 총칭해서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몸 안에 들어가 있는 내부 기생충과 몸 바깥에서 뜯어먹는 외부 기생충으로 나누는데, 여러분들 뱃속에 없겠죠. 촌충이라든가 선충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외부 기생충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물려봤을 모기, 진드기, 벼룩. 우리 어렸을 때는 벼룩에 참 많이 물렸는데 요새는 뭐 거의 안 물리죠. 또 식물 같은 경우도 채관에다가 바늘을 꽂고 식물의 즙을 빠는 진드기, 그 다음에 그 소나무 선충처럼 그런 선충과 같은 기생충의 공격을 받아요. 물론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곰팡이 또는 원생생물, 얘네들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현미경적인 기생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요 사진이 우리 미술관 앞에 이게 살갈키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렇게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이 핸드폰으로 찍은 거거든요. 한 4월 초에 찍은 건데 이 무당벌레잖아요. 이 무당벌레가 점이 7개라서 칠성 무당벌레라고 합니다. 이쁘게 생겼죠. 뭐 크게 확대하니까 뭐 커 보이지만 사실은 뭐 물론 이제 콩알만 하죠. 근데 이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진드기들이 잔뜩 붙어 있죠. 그죠? 이 살갈키한테 진드기들이 붙어가지고 즙을 쪽쪽쪽 빨아먹어. 그러니까 이 살갈키라고 하는 식물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기생충인 거죠. 근데 이거를 진드기란다. 진딧물을 잡아먹고 사는 게 칠성 무당벌레거든요. 얘네들이 포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식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프리카 가면은 개미하고 아카시아.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는 아카시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로는 슈도 아카시아 해가지고 가짜 아카시아 이런 뜻인데 아카시 나무라고 그래요. 아카시아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많이 있는데 여기 개미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상리공생처럼 그 아카시아를 잎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개미가 다 물리쳐주고 아카시아는 개미한테 또 뭔가를 주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기생관계인데 얘네를 잡아먹히니까 이 살갑기 입장에서는 이 칠성 무당벌레가 찾아오면 참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하튼 기생충과 병원체까지 우리가 종간 상호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총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었죠? 경쟁이 있었습니다. 경쟁.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상리 공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종이 다른 종을 이용하는 상호관계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첫 번째로 뭘 얘기했죠? 포식, 그 다음에 섭식, 그 다음에 기생 이런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